어머니의 유골함이 아직 따뜻하기도 전에 시어머니 박정자가 시누이 박지혜를 데리고 빈소로 들이닥쳤다. 수민아, 내 엄마 그 50억 원 도대체 어디 숨겼어? 박정자는 내 팔을 잡아 끌었고 그녀의 은팔찌가 내 손목에 붉은 자국을 남겼다. 당장 내놔. 안 그러면 내 엄마 위패라도 엎어버릴 테니까. 어머니께 첫 초지 돈을 태워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릎이 아직 저릿한데 그녀가 나를 거칠게 잡아 끌었다. 엄마가 전액 자선단체에 기부했어요. 기부했다고? 박지혜가 소리 지르며 덤벼들었고 손톱이 내 얼굴을 긁을 뻔했다.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 50억 원이야. 내 엄마가 미쳤다고 남한테 기부해? 분명 네가 숨겼을 거야. 빈소에서 일손을 돕던 친척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최 아주머니가 다가와 박정자에게 점잖게 말했다. 정자씨, 말로 좋게 하세요.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요. 저리 비켜. 박정자가 최 아주머니를 뿌리치자 침이 내 얼굴에 튀었. 내가 진작에 알아봤어. 내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지? 내 아들 태호가 요즘 회사 차리는 거 알고 일부러 동기부에서 우리 속 긁으려고. 이수민, 잘 들어. 오늘 돈 안 내놓으면 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하지 마. 나는 그녀의 귀 밑에서 곱슬거리는 파마머리를 쳐다보았다. 문득 어제 병원 영안실 앞에서 그녀가 박지혜에게 말했던 것이 떠올랐다. 늙은이 숨 넘어가면 50억 챙겨서 네 동생 최고급 외제차라도 사줘야지. 기부는 우리 엄마가 직접 자선단체에 말씀하신 거예요. 협약서도 있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접힌 기부 협약서를 꺼냈다. 귀퉁이가 눈물에 젖어 구겨져 있었다. 어제 오후 3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서명하신 서류였다. 박정자가 협약서를 낚아채더니 떨리는 손으로 한참을 읽어보았다. 그리고는 갑자기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가짜야. 네가 억지로 시킨 거지? 이 재수 없는 년. 시집 온 지 7년 만에 애도 못 낳고 이제는 우리 박씨 집안 돈까지 가로채려 들어? 누가 당신 내 돈을 가로채요. 나는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다. 그건 우리 엄마 평생 모은 돈이에요. 당신 네 박씨 집안과는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없어? 박지혜가 팔짱을 끼고 비웃었다. 네가 우리 오빠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야. 네 엄마 돈도 당연히 우리 집 돈이지. 내가 보기엔 네가 혼자 차지하려고 일부러 거짓말 지어내는 거야. 그때 남편 김태호가 밖에서 들어왔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났다. 그는 어젯밤 바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오늘 빈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다. 뭐가 시끄러워? 그는 관자놀이를 비비며 바닥에 찢겨진 종이 조각들을 보았다. 엄마는요? 내 엄마는 뭘 내 엄마야? 박정자가 달려들어 그를 때렸다. 내 마누라가 내 장모님 50억 원을 기부했어. 우리 회사 창업 자금이 없어졌다고? 너는 술이나 퍼마시고 아주 죽어라 죽어. 김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내 손목을 잡아챘다. 이수민, 엄마 말이 진짜야? 진짜예요. 나는 그의 핏발 선눈을 보며 마음이 완전히 식었다. 우리 엄마는 그 돈을 산골 아이들 학비에 쓰라고 하셨어요. 무슨 애들 학비야? 그건 우리 돈이야. 그가 거칠게 나를 뿌리쳤고 나는 상차림에 부딪혔다. 어머니의 영정사진이 흔들렸다. 당장 자선단체에 전화해서 돈 돌려받아와. 안 그러면 우리 이혼이야. 이혼이면 이혼이죠. 나는 영정사진을 바로잡으며 겨우 눈물을 참았다. 김태호, 7년이에요. 당신 엄마랑 동생은 나를 식모 취급했고 내 월급 카드도 당신 엄마가 쥐고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 엄마가 사준 금팔찌도 박지혜가 가져가서 명품 가방으로 바꿔버렸다고요? 나 더는 못 참겠어요. 네가 뭐가 잘났다고. 박정자가 벌떡 일어나 문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지금 당장 우리 박씨 집안에서 나가. 50억 원 안 내놓으면 이 문턱 다시는 넘을 생각도 하지 마. 박지혜는 이미 달려가 내 여행 가방을 끌어내더니 마당에 시끄럽게 내던졌다. 당장 꺼져.
너만 보면 재수 없어? 나는 김태호를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돌렸을 뿐 나를 붙잡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빈소의 향은 여전히 타고 있었고 자욱한 연기 속에서 어머니의 영정사진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부서진 여행 가방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7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났다. 대문이 내 뒤에서 쾅하고 닫혔고 박정자의 욕설이 들려왔다. 정말 재수 없는 년 같으니라고. 나는 골목 입구에 섰다. 가을바람이 불어 몸이 으스스 떨렸다. 주머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3장뿐이었다. 휴대전화는 어젯밤 박지혜가 던져서 액정이 깨져 있었다. 이제 시간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50억 원, 어머니가 정말 다 기부하신 걸까? 지난주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수민아, 엄마 이 돈은 내 비상금으로 남겨두는 거야. 박씨 집안 저 배은망덕한 놈들한테 놀아나지 말고. 설마 어머니는 자신이 떠난 후에 내가 쫓겨날 것을 미리 아셨던 걸까? 골목 깊숙한 곳에서 박지혜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분명 언니가 비상금을 숨겼을 거야. 안 그러면 이렇게 쉽게 나갈 리가 없지. 오빠, 언니 방 다 뒤져봐. 박정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걸었다. 눈물이 바람과 섞여 입 안으로 들어왔다. 엄마, 도대체 무슨 수를 써두신 거예요? 그 50억 원 정말 다 사라진 거예요? 나는 바퀴가 부러진 여행 가방을 끌며 골목 입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주머니 속 3만 원은 땀에 젖어 축축했다. 빵 2개는 살 수 있었지만 오늘 밤 어디서 잠들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길모퉁이 공중전화가 울렸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민아, 너 어디니? 내 시어머니가 방금 내 엄마 이웃에게 내가 50억 원 챙겨서 도망쳤다고 말하고 다녀. 이거 작은 일이 아니야. 제가 돈을 챙긴 게 아니에요. 나는 수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목이 마르고 아팠다. 엄마가 기부하신 거예요? 협약서도 있고요. 협약서를 누가 봤다고 그래? 최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내 시어머니는 찢어진 종이 조각 들고 다니면서 네가 할머니께 억지로 서명하게 했다고 말하고 다녀. 수민아, 어서 어디든 숨어. 네 시누이가 방금 네 회사로 찾아간다고 했어. 딸깍하고 전화가 끊겼다. 나는 차가운 수화기를 쥐고 손가락이 심하게 떨렸다. 회사. 거의 잊을 뻔했다. 내일 분기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가방을 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여행 가방이 바닥에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마치 매일 아침 나를 깨워 아침밥을 하라고 재촉하던 시어머니의 지팡이 소리 같았다. 7년 전 내가 박씨 집안에 막 시집왔을 때 박정자는 내 월급 카드를 가져가 버렸다. 여자는 돈을 쥐고 있으면 나쁜 길로 빠지기 쉽다며 대신 저축해서 나중에 아이 낳으면 쓰게 해줄 거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바보같이 시어머니가 나를 위한다고 생각했다. 박지혜가 내 월급으로 2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살 때까지는 그제야 나는 박정자에게 카드를 돌려달라고 했다. 한 집안 사람끼리 내 건 내 것이 어디 있어? 그녀는 소파에 드러누워 나에게 다리 주무르라고 시키며 말했다. 내 시누이는 어려서 그런 거야. 돈 좀 쓰는 게 어때서? 네가 새언니니까 좀 더 이해해줘야지. 김태호는 옆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릴 뿐 고개도 들지 않았다. 엄마 말이 맞아. 네 월급도 얼마 안 되잖아. 저축해봤자 푼돈이지. 나는 그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금이 간 것을 보았다. 지난주 박지혜가 나에게 최신 폰을 안 사줬다고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버스가 왔다. 나는 500원을 꺼내 넣고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 늙은 느티나무가 작년 여름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던 것을 생각나게 했다. 어머니는 몰래 빨간 청 가방을 내게 건네주셨다.
이 안에 5억 원이 있어.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돋보기가 콧등까지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다. 잘 숨겨둬. 저 사람들 모르게. 엄마 몸이 하루하루 나빠지고 있어서 말이야. 너한테도 뒷길을 남겨줘야지. 나는 그때 어머니가 너무 심려하신다고 생각해서 그 돈을 어머니의 은행 계좌에 넣어두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는 이미 박 씨 집안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이다. 아가씨, 가방 바퀴가 빠졌네. 앞자리에 할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며 알려주셨다. 고개를 숙여보니 여행 가방에 캔버스 천이 달아서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스웨터가 보였다. 작년 겨울 어머니가 밤새워 떠주신 스웨터였다. 박 씨 집안에서 구박받을 때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 덜 아플 거라고 하셨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문득 7년 전 결혼식 날 어머니가 내 손을 잡고 울던 모습이 떠올랐다. 수민아, 박 씨 집안은 좋은 곳이 아니란다. 안 되겠으면 집으로 와. 엄마가 너 먹여 살릴게. 그때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웃으며 말했다. 엄마, 김태호는 저에게 잘해줘요.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스운가. 회사 건물 아래 김밥집에서 김밥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배를 만져보았다. 어제 점심부터 지금까지 물 반 잔밖에 마시지 못했다. 빵이라도 사 먹으려고 돈을 꺼내려는데 박지혜가 새 가방을 들고 택시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그 뒤에는 박정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수민, 너 여기 있었구나? 박지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내 여행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50억 원 어디 숨겼어? 혹시 가방 안에 있는 거야? 채의. 나는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떠주신 스웨터가 있었다. 지금 나에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었다. 박정자가 내 앞에 서더니 허리에 손을 얹고 회사 입구를 막아섰다. 여러분, 이 배은망덕한 년 좀 보세요. 장모가 죽자마자 50억 원을 들고 튀었어요. 기부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정말 양심도 없지. 출근하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나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장 부장님이 비집고 들어오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수민 씨,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장 부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애가 타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우리 엄마가 자발적으로 기부하신 거예요. 협약서도 있었다고요. 협약서? 어디 한번 보여줘봐. 박지혜가 말을 가로채더니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보기엔 언니가 지어낸 얘기예요.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언니가 진작부터 그 50억 원을 독차지하려고 했대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박정자가 뒤따라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었다. 불쌍한 내 손자야. 그 50억 원이 있었으면 나중에 얼마나 좋은 색시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이제 다 이알도 못 낳는 암탉 같은 년이 들고 튀었네. 주변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어떤 사람은 겉보기엔 참 착해 보였는데 저렇게 돈을 밝힐 줄이야 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그러게요. 50억 원이라니 친엄마가 남긴 돈까지 들고 튀다니 라고 말했다. 장 부장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수민 씨, 일단 며칠 집에 가서 쉬면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장 부장님, 저는 설명하고 싶어요. 박지혜가 이미 나를 길가로 밀치고 있었다. 들었지? 당장 꺼져. 여기서 망신시키지 말고. 박정자가 바닥에 있던 돌을 주워 내 여행 가방에 던졌다. 다시 돌아오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여행 가방에 잠금쇠가 부러지면서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스웨터가 튀어나왔고 바람에 날려 길가의 진흙탕 속으로 굴러갔다. 나는 달려가 스웨터를 주우려 했지만 박지혜가 그 위를 발로 밟았다. 낡아빠진 스웨터 따위 누가 탐내. 능력 있으면 50억 원이나 내놔. 너 저리 비켜. 나는 그녀를 밀치고 진흙 묻은 스웨터를 품에 안았다. 마치
점점 차가워지는 어머니의 몸을 안고 있는 것 같았다. 박정자는 여전히 회사 입구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박지혜는 허리에 손을 얹고 비웃고 있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문득 3년 전 맹장염으로 입원했을 때가 떠올랐다. 박지혜는 내 의료보험 카드를 가져가서 100만 원어치 화장품을 샀다. 언니는 입원했으니까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잖아. 이 카드 놀고 있어서 뭐해? 박정자가 그때 그렇게 말했다. 김태호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네 동생도 좋은 의도로 한 거지. 네 한도나 써버리라고. 그때 나는 너무 아파서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들이 내 카드를 가져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치 쓸모없는 걸레를 가져가는 것처럼 뭘 꾸물거려. 당장 꺼져. 박지혜가 다시 나를 밀쳤다. 나는 더러워진 스웨터를 안고 해체된 여행 가방을 끌며 회사 입구를 한 걸음 한 걸음 떠났다. 햇살이 눈부셨지만 온몸이 시리도록 차가웠다. 엄마, 보셨어요? 이게 바로 엄마가 걱정하시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50억 원을 기부하셨어요? 그건 엄마가 아침부터 밤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모은 돈이잖아요. 새 옷 한 벌 사지 않고 아껴서 모은 돈이잖아요. 가판대를 지나는데 유리 진열장 안에 놓인 휴대전화가 보였다. 가장 싼 것도 50만 원이었다. 주머니 속 3만 원을 만져보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스웨터를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그리고 빈 가방을 끌고 다리 밑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아마 여기서 지내야 할 것 같았다. 다리 밑은 바람이 매우 강했다. 나는 스웨터를 몸에 감고 진흙 냄새를 맡았다. 문득 어머니의 임종 직전 모습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수민아, 그 사람들 말 믿지 마. 돈은 안전해. 그때 나는 어머니가 헛소리를 하신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던 걸까? 50억 원이 정말 그렇게 사라진 걸까? 다리 밑의 바람은 칼날 같아서 얼굴이 쓰라렸다. 나는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스웨터를 가장 안쪽에 입고 그 위에 7년 전 김태호가 생일 선물로 사준 색이 바랜 외투를 걸쳤다. 한밤중에 추위에 잠이 깼을 때 다리 밑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급히 부서진 여행 가방을 몸 앞에 놓았다. 달빛에 비친 모습은 폐지를 주우러 온 할아버지였다. 그는 불룩한 자루를 메고 있었다. 아가씨, 여기서 왜 자요? 이 날씨에 얼마나 추운데. 병나요. 할아버지는 손에 든 물병을 자루에 넣었다. 나는 스웨터 소매를 움켜쥐었다. 그 위에는 아직 진흙이 묻어 있었다. 할아버지, 저는 갈 곳이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주머니에서 마르고 딱딱한 빵 하나를 꺼냈다. 먹어요. 배라도 좀 채워야지. 우리 손녀도 아가씨랑 나이 비슷해요. 타지에서 일하는데 늘 혹시나 서러울까봐 걱정돼. 빵 조각이 무릎에 떨어졌다. 나는 빵을 씹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예전에 늘 말씀하셨다.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와라. 언젠가 네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날이 올 수도 있단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빵을 절반으로 쪼개 그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도 좀 드세요. 그는 손을 저었다. 나는 배에 안 고파요. 아가씨 먹어요. 딱 보니 어려운 일 겪은 것 같네. 나는 50억 원에 관한 일을 간략하게 그에게 이야기했다. 박씨 집안의 골치 아픈 일들은 할아버지의 귀를 더럽힐까봐 말하지 않았다. 내 엄마가 돈 기부한 건 좋은 일이지. 할아버지가 쭈그리고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요즘 세상에 50억 원을 산골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분명 그 돈이 나쁜 사람들 손에 들어갈까봐 그렇게 한 걸 거야. 나쁜 사람들 손에. 내 심장이 철렁했다.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말씀하신 돈은 안전해라는 말이 혹시 이런 뜻이었을까? 날이 밝아올 무렵 할아버지는 폐지 자루를 메고 떠났다. 떠나기 전 그는 내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네며 말했다.
따뜻한 죽이라도 사 먹어요. 얼어 죽겠다. 나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를 쥐고 그의 굽은 뒷모습이 아침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문득 어머니가 작은 식당을 운영할 때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에게 늘 따뜻한 국물을 남겨두시던 것이 떠올랐다. 날이 밝자마자 김밥집에 가서 죽 한 그릇을 샀다. 5,000원짜리 죽은 젓가락을 꽂으면 설 만큼 걸쭉했다. 윤 사장님은 내 빨갛게 얼어버린 손을 보더니 밑반찬을 한 접시 더 주었다. 아가씨, 힘든 일 있다고 좌절하지 마요. 못 넘어갈 산이 어디 있겠어? 나는 따뜻한 죽 그릇을 들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세상에는 역시 좋은 사람이 더 많다. 박씨 집안처럼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다. 죽을 마시는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김태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제보다 좀 더 온화했다. 수민아, 너 어디야? 집으로 와.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랬어. 너를 쫓아내지 말았어야 했다고. 집으로요? 나는 비웃었다. 집으로 가서 당신들한테 몸수색이라도 당하고 존재하지도 않는 50억 원 내놓으라고 강요당할까요? 네가 왜 그렇게 말해? 그가 한숨을 쉬었다. 네가 억울한 건 알아. 하지만 50억 원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 네 엄마가 너한테 뭔가 말해준 건 없어? 아니면 뭔가 남긴 거라도? 나한테 말해줘. 우리 좋게 이야기하자. 말한 것도 남긴 것도 없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나를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50억 원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죽을 다 마시고 나는 자선단체의 기부에 대해 물어보러 갈 생각이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 협약서에 적힌 단체 이름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하얀색 빌딩에 있다는 것만 기억했다. 버스비 500원을 내고 도착했을 때는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다. 하얀색 빌딩 입구에는 분수가 있었다. 나는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괴롭힘당한 고양이 같았다. 나를 맞이한 사람은 안경을 쓴 여직원이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수민 씨 맞으시죠? 어제 어머님의 기부 절차를 제가 담당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기부 협약서에 혹시 추가 조항 같은 건 없었나요? 나는 옷자락을 움켜쥐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서류를 뒤적거리더니 안경을 고쳤었다. 협약서는 명확합니다. 50억 원을 5년간 산골 교육을 위해 기부하며 매년 10억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요?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어머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수민 씨의 명의로 기부 취소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어머님께서 지정하신 변호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요. 여직원은 협약서 마지막에 있는 서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변호사 연락처가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적었다. 강준혁. 믿음직한 노신사 같은 이름이었다. 자선단체를 나와 햇빛 아래 서자 문득 어머니의 계획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어머니가 정말 돈을 다 기부하고 싶었다면 왜 굳이 변호사를 언급하고 내 명의를 강조했을까? 공중전화 박스를 지나면서 강 변호사에게 전화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3,000원밖에 없었고 3분 통화료밖에 되지 않았다. 망설이는데 갑자기 뒤에서 박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수민,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뒤를 돌아보니 그녀와 박정자가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다. 그 뒤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는데 동네 불량배 같았다. 도망가봐. 박지혜가 허리에 손을 얹고 웃었다. 오늘 네가 어디로 도망가는지 보자. 당장 50억 원 내놔. 안 그러면 가만 안 둘 거야? 박정자가 내게 2걸음 다가오더니 침을 내 얼굴에 튀겼다. 자선단체에 숨었다고 괜찮을 줄 알아? 내가 진작에 알아봤는데 이 50억 원은 아직 입금도 안 됐대. 분명 내 엄마랑 네가 연극해서
우리 속인 거지. 입금 안 됐다고? 내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어머니가 기부하지 못하신 걸까? 뭘 하려고 그래요? 나는 전화박스 안으로 뒷걸음질 치며 몰래 공중전화를 만졌다. 대낮에 사람들한테 강도질이나 하려고요? 강도질하면 어쩔 건데. 박지혜가 눈짓을 하자 두 남자가 나를 에워쌌다. 제 골목으로 끌고 가서 물어봐. 솔직히 말 안 하나 보자. 나는 전화 수화기를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박스에 붙어 있는 긴급 상황 시 110이라는 문구를 보자 갑자기 힘이 났다. 나는 길거리를 향해 소리쳤다. 강도야, 누가 돈 뺏으려고 해요? 길 가던 사람들이 몰려들어 우리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다. 두 남자는 약간 당황해서 손을 놓았다. 박정자는 여전히 난동을 부리며 말했다. 여러분, 2년 말 믿지 마세요. 우리 며느린데 50억 원 들고 튀었어요. 우리 집으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 내 며느리예요? 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혼인관계 증명서를 꺼냈다. 지난주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넣어둔 것이었다. 우리는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알아보더니 어제 회사 앞에서 난리 났던 아가씨네. 저 사람이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가 엄마가 기부한 50억 원 뺏으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박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녀는 박정자의 팔을 잡아 끌며 말했다. 엄마, 가자. 이런 인간이랑 무슨 말을 해. 그들이 허둥지둥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쥐고 문득 웃고 싶어졌다. 7년 동안 내 손에 있던 이 빨간 증명서가 길 가는 사람의 한마디만도 못하다니. 전화박스 주인이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저 집사람들 딱 봐도 보통 아니던데. 조심해야 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나는 물컵을 들었다. 손바닥이 드디어 따뜻해졌다. 사장님, 전화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께 전화 한 통만 하려고요. 사장님은 시원스럽게 전화를 내밀며 말했다. 하세요. 돈은 안 받아요. 나는 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저희 엄마 김미숙 여사님이요. 지난주에 변호사님 만나셨을 거예요. 나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더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수민 씨, 안녕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게 당부하셨습니다. 어머님 장례 절차가 끝나면 이수민 씨에게 연락하라고요. 지금 만나도 괜찮으십니까? 내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역시 어머니는 술을 써두신 것이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는 서둘러 말했다. 어디서 뵙죠? 지금 당장 갈게요. 그럼 오후 3시에 제 사무실에서 뵙죠. 강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주었다. 근처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전화를 끊고 햇빛 아래 서니 바람조차 따뜻해진 것 같았다. 엄마, 역시 저를 서럽게 두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그 50억 원, 그리고 기부 뒤에 숨겨진 비밀들이 곧 밝혀질 것이다. 나는 품속의 스웨터를 만져보았다. 묻었던 진흙은 이미 말라 있었지만 마치 어머니의 손이 내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것 같았다.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다 준비해뒀어. 전화를 끊고 나는 강 변호사 사무실로 서둘러 향했다. 오피스텔 건물 입구의 보안 직원은 내 구겨진 외투를 보며 약간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나는 서둘러 변호사 사무실 이름을 말했고 그제야 들여보내 주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지만 입술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양복 차림의 남자가 립밤을 건넸다. 아가씨, 바르세요. 안쓰러워 보이네.
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힘든 일 있다고 시무룩해하지 마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려주며 힘내세요. 라고 말했다. 강 변호사의 사무실은 15층에 있었다. 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었고 강준혁 법률사무소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이 웃으며 일어섰다. 이수민 씨 맞으시죠? 강 변호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무실 안에는 은은한 차향기가 감돌았다. 강 변호사는 붉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매우 단정해 보였다.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세요. 차 한 잔 마시면서 몸 좀 녹이세요. 라고 말했다. 나는 자리에 앉자마자 그가 내민 용정차 한 잔을 받았다. 차잎이 물속에서 서서히 펼쳐졌다. 어머님께서 지난주에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도 이 차를 드셨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강 변호사님, 엄마가 혹시 저에게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그는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이수민 씨가 오면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에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다. 막 뜯으려는데 강 변호사가 내 손을 잡았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기부건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나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에 땀이 났다. 어머님께서 기부하신 50억 원은 실제로 아직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자선단체와 의향협약만 체결하셨고 정식 기부 계약은 아닙니다. 의향협약이요? 나는 멍해졌다. 그럼 돈이 아직 기부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식 계약은 공증이 필요하고 재산 증명서도 있어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돈이 정말 산골 아이들에게 사용되는지 확인한 후에 정식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의 돌덩이가 절반쯤 떨어져 나갔다. 그럼 왜 박 씨 집안에는 이미 기부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박 씨 집안에서 이 돈을 탐낼까봐 두려워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지난주에 저를 만나러 오셨을 때 안색이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매일 50억 원을 김태호 씨 회사 계좌로 이체하라고 재촉하며 이수민 씨에게 약을 먹이고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습니다. 약을 먹이고 강제로 서명하게 하려고 했다고요? 내 손에 든 찻잔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다. 어쩐지 어머니가 임종 직전에 내 손을 꼭 잡고 그 사람들 말 믿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어머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께서 운영하시던 작은 식당이 작년에 재개발로 보상금 30억 원을 받았고 손에 있던 적금과 합쳐서 정확히 50억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자신이 돌아가신 후에 박 씨 집안에서 이수민 씨에게 이 돈을 강제로 요구할까봐 위장기부라는 방법을 생각해내신 것입니다. 나는 드디어 어머니의 고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어머니는 미치신 것이 아니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럼 그 50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나는 초조하게 물었다. 강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어머님께서는 돈이 비밀 계좌에 예치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비밀번호는 이수민 씨의 생일이라고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은행인지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수민 씨에게 드린 봉투 안에 단서가 있다고만 하셨습니다. 나는 서둘러 누런 서류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었다. 색이 바랜 오래된 사진 한 장. 어머니가 젊었을 때 광화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작은 식당의 전기요금 영수증 한 장, 그리고 송파동 3번지라고 쓰인 쪽지 한 장.
나는 이것들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지만 은행 계좌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여기 은행 카드 같은 건 없는데요? 어머님께서 이수민 씨는 분명히 알아볼 거라고 하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습니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뒷면에는 볼펜으로 작은 글씨 한 줄이 쓰여 있었다. 가장 좋아하는 사탕통 안에 숨겨져 있어. 사탕통? 나는 어머니가 늘 작은 식당 계산대 아래에 유리병에 과일 사탕을 넣어두셨던 것이 떠올랐다. 식당에 오는 아이들에게 주려고 그랬다고 하셨다. 전기요금 영수증은요? 강 변호사가 영수증에 찍힌 날짜를 가리켰다. 이 날짜는 이수민 씨의 생일입니다. 나는 영수증에 찍힌 5월 12일을 보았다. 내 생일이었다. 어머니는 매년 기억하셨다. 작년에도 특별히 내게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하지만 박지혜가 알도 못 낳는 암탉은 좋은 것 먹을 자격 없어 라며 뒤엎어버렸다. 송파동 3번지는 어디예요? 나는 쪽지를 쥐고 물었다. 어머님께서 물건을 숨겨두신 곳일 겁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님께서는 이수민 씨가 계좌를 찾은 후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습니다. 말하고 있는데 내 낡은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박정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민, 너 변호사랑 만나고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데 꼼수 부리지 마. 그 50억 원은 우리 박 씨 집안 돈이야. 나는 눈살을 찌푸리며 전화를 끊었다. 강 변호사가 나를 보았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이죠? 네, 저희 시어머니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미친 사람들처럼 온 세상에 저에게 50억 원 내놓으라고 찾고 다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가 서랍에서 서류한 묶음을 꺼냈다. 이것은 어머님께서 저에게 준비해달라고 하신 이혼 합의서입니다. 김태호 씨가 자발적으로 빈손으로 이혼하며 이수민 씨에게 위자료 7억 원을 지급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이혼 합의서에 적힌 김태호의 서명을 보고 멍해졌다. 이거 언제 서명한 거예요? 지난주에 어머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 때 가져오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김태호 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진작부터 이수민 씨와 이혼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50억 원으로 김태호 씨를 협박해서 서명하게 한 것입니다. 원래 어머니는 김태호가 바람 피우는 것을 진작에 알고 계셨던 것이다. 작년 겨울 그가 늘 야근한다고 했지만 몸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던 것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애써 자신을 속였다. 고객의 향수 냄새일 거라고.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 나는 봉투와 이혼 합의서를 가방에 넣었다. 지금 당장 송파동 3번지에 가봐야겠어요. 그는 나를 현관까지 바래다 주더니 갑자기 말했다.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동 3번지에 이수민 씨에게 남긴 선물이 있다고. 송파동 3번지는 낡은 건물이었다. 입구에는 서정식당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20년 동안 운영하시던 식당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 안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계산대 뒤에 유리 사탕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안에 과일 사탕은 이미 녹아버렸다. 나는 다가가 사탕통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는 은행카드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위에는 은행 로고가 없고 은색 숫자만 적혀 있었다. 카드 아래에는 쪽지 한 장이 깔려 있었는데 어머니의 흘려쓴 글씨로 비밀번호는 사탕통 바닥에 강 변호사님께라고 쓰여 있었다. 사탕통 바닥에? 내 심장이 철렁했다. 어제 정리할 때 무심코 원룸 창가에 놓아둔 과일 사탕 유리병이 떠올랐다. 수민아, 왜 그래? 김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더니 내 손에 든 은행 카드를 보았다. 이게 뭐예요? 엄마가 숨겨두신 은행 카드예요. 나는 쪽지를 김 할아버지께 건넸다. 비밀번호는
사탕통 바닥에 있다고 쓰여 있어요. 김할아버지가 턱을 쓰다듬었다. 내 엄마는 늘 꼼꼼했어. 이 카드 보통이 아닐 거야. 어쩌면 50억 원 이상일 수도 있어. 50억 원 이상? 나는 은행 카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숨겨두신 걸까? 원룸으로 돌아와 나는 급히 유리 사탕통을 뒤져 안에 녹아붙은 끈적한 사탕 조각들을 쏟아냈다. 과연 사탕통 바닥에는 작은 글씨 한 줄이 보였다. 7개의 기념일 순서대로. 7개의 기념일. 나는 침대에 앉아 손가락을 꼽아보았다. 어머니 생신, 내 생일, 식당 개업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기념일. 세어보니 6개뿐이었다. 하나가 부족했다. 도대체 하나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이수민 씨, 박 씨 집안에서 이수민 씨를 고소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불법 점유했다고 주장하며 50억 원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이요?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건 우리 엄마가 결혼 전에 모은 돈인데 김태호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들은 어머님께서 결혼 후에 돈을 이수민 씨 명의로 이전했기 때문에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합니다.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심지어 가짜 증인까지 찾아냈습니다. 작년에 어머님께서 적금 통장을 김태호 씨에게 보관시켰다고 증언했다는군요. 가짜 증인이요? 나는 손에 쥔 검은색 은행 카드를 움켜쥐었다. 그들은 정말 지어내는데 재주가 있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반박할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작년에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이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님 본인의 다른 카드 계좌로 이체된 것이고 김태호 씨와는 상관없습니다. 아, 그리고 유품 정리하실 때 혹시 다른 은행 카드는 없었습니까? 어머님께서 비상용 카드가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상용 카드? 혹시 내 손에 든 이 검은색 카드일까? 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강 변호사님, 제가 검은색 카드를 찾았어요. 은행 로고도 없고요. 어떤 카드인지 아시나요? 검은색 무표시 카드요?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 외국계 은행의 VIP 카드일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기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고요. 어머님께서 이 카드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검은색 은행 카드를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강 변호사에게 보여주라고 하셨는데 이제 강 변호사도 알았으니 보여줘야 할까? 망설이는데 문이 노크되었다. 택배 기사였다. 이수민 씨, 택배 왔습니다. 착불 3만 원입니다. 나는 돈을 내고 택배를 뜯어보았다. 익명의 봉투였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김태호와 양복 차림의 남자가 악수하는 사진이었다. 배경은 투자회사였다. 사진 뒷면에는 김태호가 당신의 50억 원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한다고 쓰여 있었다. 내 50억 원을 담보로? 내 손이 너무 떨렸다. 그들은 정말 포기하지 않는구나. 문득 어머니와 아버지의 결혼기념일이 10월 1일이었던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매년 이날 흰 국화 한 송이만 사오셨을 뿐 기념일로 보낸 적은 없었다. 그럼 이건 기념일이 아닌가? 그럼 7번째 기념일은 무엇이지? 나는 어머니의 오래된 앨범을 뒤져 단서를 찾으려 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누렇게 바랜 통지서가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예전에 대학에 합격했던 합격 통지서였다. 날짜는 7월 7일, 7월 7일. 이것도 기념일이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나를 키우지 않았더라면 대학에 갔을 거라고. 나는 급히 사탕통 옆으로 달려가 방금 놓쳤던 7개의 날짜를 순서대로 적었다. 엄마 생일 3월 9일, 내 생일 5월 12일, 식당 개업일 8월 16일, 아빠 기일 4월 2일, 결혼기념일 10월 1일, 대학 합격일 7월 7일.
하나가 부족했다. 도대체 하나가 무엇이지? 나는 바닥에 앉아 벽에 걸린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눈이 반달처럼 휘어져 웃고 계셨다. 반달? 문득 어머니가 매월 보름밤마다 산골아이들에게 책을 보내시던 것이 떠올랐다. 보름에 보내면 아이들이 하루라도 일찍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오늘이 바로 보름이었다. 나는 매월 보름을 종이에 적었다. 정확히 7개였다. 이 7날짜의 숫자를 연결하면 7자리 숫자가 되었다. 395만 1216, 3월 9일, 2골 39, 5월 12일, 2골 512, 8월 16일 2골 816, 4월 2일 2골 402, 10월 1일 2골 100일, 7월 7일 2곡 77, 매월 보름 2곡 15, 비밀번호는 이 7숫자의 조합이었다. 395만 1216. 나는 은행카드와 비밀번호를 쥐고 심장이 쿵쿵 뛰었다. 지금 당장 시도해볼까? 수민아, 집에 있니?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다. 박경희님 오셨어. 급한 일이 있다고. 나는 급히 은행카드를 베개 밑에 숨기고 문을 열어 그들을 들였다. 박경희님은 서류 한 묶음을 들고 있었다. 수민 씨, 박 씨 집안에서 법원에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50억 원을 빼돌릴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내일 법원에 출석해서 소명하라고 합니다. 재산 빼돌리기요? 나는 화가 나서 몸이 떨렸다. 그들은 정말 적반하장이었다. 화내지 마십시오. 이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박경희님이 말했다. 강 변호사님이 이미 법원과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재산 공증서만 가지고 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김태호 씨의 투자회사를 조사해보니 유령 회사더군요. 그는 50억 원으로 사기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이수민 씨는 돈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사기 대출? 나는 익명의 사진이 떠올라 순간 아찔했다.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천만다행이었다. 김할아버지는 옆에서 말했다. 내가 박씨 집안이 신보가 고약하다고 했지. 수민아, 그 카드 잘 숨겨둬. 뺏기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나는 박경희님과 김할아버지를 배웅하고 검은색 은행카드를 몸에 바싹 붙은 주머니에 넣어 가슴에 품었다. 밤에 나는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이 검은색 은행카드를 들고 웃으며 말씀하셨다. 수민아, 이건 엄마가 너에게 남긴 든든한 배경이란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 잠에서 깨어나니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행카드에 비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 카드가 분명 어머니의 마지막 보호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일 법원에서 돌아오면 강 변호사에게 보여줘야겠다. 어쩌면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수민 씨, 저는 김태호 씨 회사 동업자입니다. 그가 이수민 씨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50억 원을 빌려주면 원만하게 이혼하고 추가로 10억 원을 드리겠다고요. 꿈 깨라고 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어떤 이득을 약속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나의 든든한 배경이자 그분의 사랑이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다. 낯선 남자와의 통화를 끊고 나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박씨 집안은 50억 원을 위해 정말 온갖 수를 다 쓰는구나. 내일 법원에 가면 또 무슨 꼼수를 부릴까. 새벽 3시 창밖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커튼 틈으로 보니 아래층에 검은 그림자 2개가 수상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박씨 집안에서 보낸 것이었다. 나는 급히 박경희님께 전화했다. 손이 떨렸다. 박경희님,
저희 집 아래층에 낯선 사람 2명이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문을 부수려는 것 같아요. 소리 내지 말고 문과 창문을 잘 잠가요. 지금 당장 사람 보낼게요. 박경희님의 목소리는 매우 차분했고 덕분에 나는 조금 진정할 수 있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왔다. 검은 그림자 2명은 겁에 질려 줄행랑을 쳤지만 경찰에게 붙잡혔다. 나는 창문으로 내다보았다. 그중 1명은 어쩐지 낯이 익었다. 지난번 작은 식당에서 내 가방을 빼앗으려 했던 남자였다. 다음 날 아침 박경희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2사람이 자백했습니다. 박지혜가 고용한 것입니다. 이수민 씨의 적금 통장과 은행 카드를 훔치려 했습니다. 이미 박지혜를 경찰서로 소환했지만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물적 증거가 모두 있으니 도망갈 수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박경희님.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박 씨 집안은 이미 미쳐버린 것이다. 돈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것이다. 법원으로 가는 길에 회사 장 부장님께 전화해서 휴가를 냈다. 장 부장님은 한숨을 쉬었다. 수민 씨, 이제 나오지 않아도 돼요. 어제 박 씨 집안이 또 난동을 부렸어요. 회사 입구에서 목을 매달겠다고까지 해서 사장님이 평판이 나빠질까봐 당분간 업무 정지를 하라고 하셨어요. 월급은 나갈 겁니다. 업무 정지요? 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차가워졌다. 장 부장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갑자기 너무 서러웠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할까? 법원에 도착하니 강 변호사가 이미 입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내 붉어진 눈을 보며 말했다. 혹시 박 씨 집안이 또 소란을 피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 정지 사실을 이야기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겁니다. 그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소송에서 이기면 더 좋은 회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보다 대우가 2배는 좋을 겁니다. 법정으로 들어가니 박정자와 김태호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박지혜는 없었다. 아마 아직 경찰서에 있을 것이다. 판사는 먼저 양측의 진술을 들었다. 박정자는 입을 열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판사님, 저희 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수민이 50억 원을 숨겨놓고 저희한테 안 내놓고 심지어 경찰을 시켜서 제 딸까지 잡아갔어요. 아주 저희를 죽이려고 해요. 거짓말 마세요. 나는 재산 공증서를 꺼냈다. 이 50억 원은 우리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당신네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내 은행 카드를 훔치려 했고 내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려 나를 업무 정지당하게 했죠. 이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나는 녹음 파일, 동영상, 동료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제출했다. 박정자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고 김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판사가 증거들을 살펴보고 법봉을 두드렸다. 박 씨 집안이 이수민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부 공동재산 불법 점유 소송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합니다. 또한 박 씨 집안은 이수민 씨를 여러 차례 괴롭히고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이수민 씨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박정자가 비명을 질렀다. 불공평해. 다들 저 여자한테 매수된 거야. 항소할 거야.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헛수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이수민 씨 딸이 사람을 고용해 절도 행위를 저질렀으니 이미 불법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할 겁니다. 박정자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김태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다 네가 쓸모없는 놈이라서 그래. 여자 하나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다니. 김태호가 벌떡 일어섰다. 그는 박정자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엄마가 잘도 말한다.
엄마가 매일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나도 지쳤어. 그는 말을 마치고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다. 박정자가 뒤쫓아가며 욕을 퍼부었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그들이 시끄럽게 다투는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조금도 후련함이 없었다. 오직 피로감뿐이었다. 법원을 나오자 강 변호사가 말했다. 일단 제 사무실에 가서 쉬세요. 박 씨 집안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이수민 씨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 차에 탔다. 사무실 건물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가 울렸다. 집주인 아주머니였다. 수민아, 너 다른 곳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방금 어떤 할머니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난리를 피웠어. 너를 쫓아내지 않으면 내 집을 부숴버린다고 하더라. 내가 하는 작은 장사는 이런 난리통을 못 견뎌. 아주머니, 내가 채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전화를 쥐고 길가에 섰다. 갑자기 내가 낙엽처럼 바람에 날려갈 곳 없는 신세 같았다. 직장도 없어지고 집도 곧 잃게 될 것이다. 박 씨 집안은 끈질긴 껌딱지처럼 아무리 떼어내도 떨어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집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휴대전화를 꺼냈다. 제 친구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있는데 안전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달라고 할 겁니다. 박 씨 집안이 절대 찾지 못하도록요.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 코가 시큰해지며 눈물이 떨어질 뻔했다. 천만에요. 그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께서 박 씨 집안이 이렇게 이수민 씨를 괴롭히는 것을 아셨다면 분명 마음 아파하셨을 겁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나는 급히 가슴에 품은 검은색 은행 카드를 만져보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내게 남겨주신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꺼낼 용기조차 없었다. 강 변호사의 친구는 곧 전화해서 고급 아파트 단지의 집을 찾았다고 했다. 보안이 매우 엄격하고 방두 칸에 거실 하나, 월세 150만 원인데 보증금은 월세로 낼 수 있다고 했다. 너무 비싸요. 나는 작게 말했다. 지금 내 손에는 김 할아버지가 주신 10,000원과 폐지 주워 모은 5만 원뿐이었다. 보증금도 낼 수 없었다. 제가 먼저 내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다. 나중에 돈 생기면 갚으세요. 아, 그게 좀 죄송해서요. 죄송할 것 없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결정했다. 지금 당장 집을 보러 가자고 했다. 고급 아파트 단지의 보안은 정말 엄격했다. 입구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면 얼굴 인식으로 문을 열어야 했다. 박 씨 집안은 절대 찾지 못할 것이다. 집은 매우 깨끗했고 가구도 모두 새 것이었다. 발코니에는 화분 하나에 스킨답서스가 놓여 있었는데 생기가 넘쳤다. 여기로 할게요. 나는 창밖의 푸른 나무를 보며 마음이 조금 놓였다. 강 변호사가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대신 내주었고 생활용품을 사라고 현금 100만 원을 남겨주었다. 부족하면 또 말하세요. 강 변호사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어머님은 저의 오랜 고객이자 친구입니다. 제가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 그리고 그 검은색 은행 카드 가져오셨습니까? 어느 은행 카드인지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급히 가슴에서 은행 카드를 꺼내 강 변호사에게 건넸다. 그는 작은 기기를 꺼내 카드에 삽입했다. 화면에는 글씨 한 줄이 나타났다. 스위스 연합은행 VIP 계좌. 스위스 연합은행? 나는 멍해졌다. 어머니가 언제 해외에 계좌를 만드셨지? 강 변호사가 눈살을 찌푸렸다. 이 계좌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안에 꽤 많은 돈이 있을 겁니다. 비밀번호를 아십니까? 네, 7개 기념일의 숫자예요. 나는
강 변호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기기 화면에 잔액이 표시되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거의 정신을 잃을 뻔했다. 120억 원, 120억 원. 이전에 50억 원을 합치면 어머니가 무려 170억 원을 남겨주신 것이다. 이럴 리가 없어요.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우리 엄마는 작은 식당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수 있죠? 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님께서 10년 전에 주식 하나를 사셨는데 100배 넘게 올랐습니다. 이수민 씨에게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돈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님께서는 또 해외에 아파트 한 채를 사셨는데 이수민 씨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나는 은행 카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도대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신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셨는데 저는 엄마가 아플 때조차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불효녀예요. 이 돈은 당분간 건드리지 마십시오. 강 변호사가 카드를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박 씨 집안이 아직 이수민 씨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해결한 후에 돈 문제는 이야기합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은행카드를 조심스럽게 몸에 바싹 붙은 주머니에 넣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평생의 노력을 기울여 내게 깔아준 길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었다. 말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 할아버지였다. 수민아, 너 빨리 아파트 주민 카페 들어가 봐. 박 씨 집안이 내 사진이랑 전화번호를 올려놓고 네가 사기꾼이라고 했어. 그리고 네 단서를 제공하면 1,000만 원 준다고 그랬어. 나는 급히 주민 카페에 접속했다. 과연 박정자가 내 사진을 올려놓고 아래에 이수민, 여자, 30세, 사기꾼, 50억 원 숨김, 발견 시 138xxxx로 연락 바람, 보상금 1,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래에는 많은 댓글이 달렸다. 어떤 사람은 보기엔 착해 보였는데 사기꾼이라니? 라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진짜일 수도 있지. 안 그러면 박 씨 집안이 왜 1,000만 원씩이나 주고 찾겠어? 라고 말했다. 너무하잖아. 나는 화가 나서 몸이 떨렸다. 그들은 나를 여기서도 살 수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강 변호사가 내 휴대전화를 가져가 보더니 말했다. 화내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이 정보들을 삭제시키고 해명 성명서를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민 씨를 보호할 경호원도 고용하겠습니다. 24시간 이수민 씨를 따라다니며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또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나는 미안해서 말했다. 폐는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이 일이 끝나면 이수민 씨가 저에게 밥 한 번 사주시면 됩니다. 이수민 씨 어머님이 만드신 김치찌개면 좋겠습니다. 김치찌개 이야기가 나오자 김 할아버지가 주신 김치통이 떠올랐다. 급히 말했다. 지금 당장 가서 가져올게요. 가져다 드릴게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짐부터 정리하시죠. 강 변호사가 말했다. 경호원은 곧 도착할 겁니다. 한 실장이라고 하는데 퇴역 군인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실 정리할 것도 별로 없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어머니가 뜨개질해 주신 스웨터, 적금 통장, 그리고 김치통뿐이었다. 정리를 마치자 한 실장이 도착했다.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눈빛이 날카로웠다. 보기에도 믿음직스러웠다. 이수민 씨, 안심하십시오. 제가 있는 한 아무도 이수민 씨를 해치지 못할 겁니다. 한 실장이 말했다. 한 실장의 늠름한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이 놓였다. 박 씨 집안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내 뒤에는 강 변호사님, 박경희님, 김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과 돈이 있었다. 나는 지지 않을 것이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김태호였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수민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우리 이혼하지 말고 다시 잘 지내자. 우리 엄마랑 동생도 다 잘못했다고 그랬어. 다시는 난리 안 피울 거야. 김태호, 너무 늦었어. 나는 창밖의 햇살을 보았다. 우리 사이는 진작에 끝났어. 네가 내 월급으로 바람 피우고 네 엄마가 나를 집에서 쫓아낸 그 순간부터 끝났다고. 아니, 끝나지 않았어. 그가 비명을 질렀다. 네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죽을 거야. 네 앞에서 죽을 거야. 더 강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이것은 잠시 동안의 평화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씨 집안은 또다시 난동을 부릴 것이고 더 악랄한 수를 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170억 원이 있고 이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이 나를 돕고 있고 하늘에서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엄마, 안심하세요. 저는 잘 살아갈 거예요. 누구보다 더 잘 살아서 하늘에서 엄마가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할게요. 한 실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고 허리는 꼿꼿했다. 마치 소나무 같았다. 나는 김치통을 부엌에 내려놓고 강 변호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생각했다. 생각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다. 모르는 문자 메시지였다. 김태호가 예전에 살던 원룸 앞에서 농약병 들고 있다. 너 안 보이면 마신다고 한다. 내 심장이 철렁했다. 급히 김 할아버지께 전화했다. 김 할아버지, 김태호가 예전 원룸 앞에 있어요? 농약병 들고 있다고요? 뭐라고?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다. 나 방금 거기 지나왔는데, 못 봤는데? 함정. 나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차가워졌다. 박씨 집안은 나를 불러내기 위해 사람 목숨까지 걸고 있었다. 이수민 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실장이 다가왔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이수민 씨는 집에 계세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괜찮을까요? 나는 그를 보았다. 김태호는 지금 미친 사람 같았다. 안심하십시오. 방법이 있습니다. 한 실장이 외투를 집어들었다. 동료 2명과 같이 가겠습니다. 그가 자신을 해치지 못하게, 다른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한 실장이 떠난 후 방은 텅 비었고 나는 좌불안석이었다. 어머니의 적금 통장을 꺼내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영숙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뒤에는 3월 6일 김치찌개 보냄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영숙? 나는 문득 어머니가 자주 언급하시던 오랜 친구가 떠올랐다. 수선집을 운영했고 강남구 오래된 골목에 살았다. 어머니는 그분과 젊은 시절 섬유 공장에서 함께 일했고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다고 말씀하셨다. 어쩌면 이영숙 아주머니가 무언가를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급히 어머니의 연락처에서 이영숙 아주머니의 전화번호를 찾아냈다. 손이 떨리며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온화하지만 약간 쉬어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영숙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민입니다. 김미숙 여사님 딸이에요. 나는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다.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했다. 그러더니 억누르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민아, 내 엄마 돌아가시던 날 병원에 갔었는데 너를 알아보지 못했어. 네가 날 원망할까봐.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나도 울었다. 우리 엄마가 아주머니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만드신 김치찌개가 최고로 맛있다고요. 이 늙은이가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이영숙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 애가 죽기 사흘 전에도 내 가게에 와서 너에게 빨간색 코트를 만들어줬어. 네가 띠동갑인데 빨간색을 입으면 나쁜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그랬어. 빨간색 코트? 내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니는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계셨다. 아주머니, 엄마가 왜 안 말했겠니? 이영숙,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박씨 집안이 제대로 된 놈들이 아니라고 그랬어. 자기 노후 자금을 탐낸다고. 그리고 너에게 뒷길을 남겨줄 거라고 그랬어. 멀리 떠나서 다시는 그들에게 시달리지 말라고. 뒷길이요? 나는 서둘러 물었다. 아주머니, 엄마가 뒷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나요? 말했지. 이영숙 아주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고 호주에도 아파트 한 채를 샀다고 그랬어. 네가 등기권리증을 찾으면 바로 그리로 날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호주 아파트요? 나는 강 변호사가 말했던 등기권리증이 떠올라 급히 물었다. 아주머니, 등기권리증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아마 자기 재봉틀이랑 같이 있을 거야. 이영숙 아주머니가 생각에 잠겼다. 그 애가 쓰던 나비표, 재봉틀이 작은 식당 창고 맨 안쪽에 있는데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했어. 그 안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재봉틀 안에 등기권리증이? 나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고맙습니다. 이영숙 아주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혼자 가지 마. 이영숙 아주머니가 급히 말했다. 박씨 집안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내 아들 민준이가 너랑 같이 가줄 거야. 걔 무술 유단자라 싸움 잘해. 너무 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폐는 무슨, 내 엄마는 내 목숨이나 다름없어. 이영숙 아주머니가 내 말을 끊었다. 30분 후에 민준이가 너 데리러 갈 거야. 검은색 점퍼 입고 파란색 모자 썼을 거야. 전화를 끊자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어머니의 계획은 마치 진주 목걸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진주가 빛나고 있었다. 막 어머니의 적금 통장을 정리하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 구멍으로 보니 검은색 점퍼를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모자 아래로 늠름한 얼굴이 보였다. 이영숙 아주머니의 아들 이민준이었다. 수민 누나, 엄마가 저보고 오라고 했어요. 이민준이 웃으며 말했다. 작은 송곳니 2개가 보였다. 어서 들어와. 나는 문을 열었다. 고마워. 별 말씀을요. 이민준이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가 제가 안 오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그랬어요. 엄마랑 김미숙 아주머니는 정말 친한 사이예요. 누나 일은 제 일이나 마찬가지죠. 말하고 있는데 한 실장이 돌아왔다. 그의 뒤에는 경호복을 입은 동료 2명이 서 있었고 손에는 빈 농약병이 들려 있었다. 김태호는요? 나는 급히 물었다. 저희가 설득해서 집으로 보냈습니다. 한 실장이 농약병을 식탁 위에 놓았다. 맹독성 농약인데 개봉도 안 했더군요. 아마 겁만 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래층에서 울면서 그를 끌고 갔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민준이 옆에서 말했다. 저런 놈들은 종이 호랑이에요. 진짜 마시라고 하면 감히 못 마실걸요. 이민준 씨죠? 한 실장이 그와 악수했다. 저도 같이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작은 식당의 셔터는 굳게 닫혀 있었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한 실장이 앞으로 나아가 문을 두드렸다.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이민준이 공구함에서 가는 철사를 꺼내더니 순식간에 자물쇠를 풀었다. 창고는 맨 안쪽에 있었고 먼지가 자욱했다. 휴대전화 불빛을 빌려보니 과연 나비표 재봉틀이 보였다. 기계는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고 발판에는 빨간 천조각이 감겨 있었다. 바로 이거예요. 나는 쭈그리고 앉아 덮개를 열려고 했지만 이민준이 나를 막았다. 누나, 이리로 와보세요. 그가 조심스럽게 재봉틀의 덮개 패널을 열었다. 안에는 과연 붉은 끈으로 묶인 철제 상자가 있었다. 철제 상자를 열자 호주 부동산 등기권리증 외에 누렇게 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머니와 이영숙 아주머니가 섬유 공장 앞에서 나란히 서서 따은 머리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이것도 있습니다. 한 실장이 상자 바닥에서 쪽지 한 장을 꺼냈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수민아, 호주에 가서 최 교수님을 찾아라. 그분이 너를 도와줄 거야.
최 교수님? 나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마음속의 의문은 점점 늘어났다. 어머니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숨겨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일까? 막 물건들을 정리하려는데 셔터가 갑자기 휘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박정자가 남자 2명을 데리고 들어왔다. 손에는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있었다. 이수민, 너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녀의 눈이 노쇠 방울처럼 커졌다. 등기권리증 내놔. 그 집은 우리 박씨 집안 거야. 미쳤어요? 나는 철제 상자를 품에 안았다. 이건 우리 엄마가 산 집이에요. 당신네랑 상관없다고요. 내 엄마가 샀으면 우리 집 거지. 박지혜가 어디선가 나타나더니 달려와 상자를 빼앗으려 했다.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그 집 받으면 호주에서 명품 가방 사준다고 그랬어요. 저리 비켜. 이민준이 나를 뒤로 보호하며 박지혜를 발로 찼다. 다시 손대면 가만 안 둘 거야. 박정자의 남자 2명이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달려들었다. 한 실장이 맞서더니 주먹 2-3방에 그들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민준도 지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려던 남자를 제압하고 손목을 꺾었. 너희 감히 사람을 때려? 박정자가 겁에 질려 2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 경찰에 신고할 거야. 신고하세요. 한 실장이 휴대전화를 꺼냈다. 경찰이 와서 우리 누가 먼저 감옥에 가는지 판가름하게 하죠. 당신들은 무단 침입에 강도미수까지 저질렀으니 박정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박지혜를 끌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민준이 그들을 막아섰다. 방금 당신들이 말한 것들 다시 한번 반복해 보세요. 제가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휴대전화를 흔들었고 화면에는 녹음 화면이 켜져 있었다. 박지혜는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다. 엄마, 저 무서워요. 나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등기 권리증을 들어 올렸다. 여기 제 이름이 쓰여 있어요. 호주집도 제 거예요. 다시 한번 딴 마음 먹으면 당신들이 사람 고용해서 절도 행위한 거, 유언비어 퍼뜨린 거, 무단 침입한 거 전부 경찰에 넘길 거예요. 당신들을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라고요. 박정자는 등기권리증을 보고 입술을 떨었다. 그리고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더니 허벅지를 치며 울었다. 내 팔자야. 50억 원도 못 건지고 120억 원도 못 보고 이제는 낡은 집 한 채도 우리 것이 아니네. 120억 원? 내 심장이 철렁했다. 그들이 어떻게 스위스 은행에 돈을 알았지? 당신이 어떻게 120억 원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나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혹시 김태호가 말했어요? 박정자는 더 크게 울었다. 어젯밤에 술 취해서 말했어. 내 엄마가 해외에 120억 원을 숨겨뒀다고. 50억 원보다 더 많다고. 그리고 내 엄마가 너랑 다시 결혼해서 돈 받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김태호가 갑자기 뛰어들어 얼굴이 붉어진 채 박정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김태호,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나는 그를 보았다.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렸다. 돈 때문에 살인까지 생각하다니. 김태호는 시선을 피했다.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잘못 들은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한 실장이 휴대전화를 꺼내 방금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다. 박정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김태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수민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그랬어. 당신을 죽이려 해서는 안 됐는데. 늦었어. 나는 철제 상자를 이민준에게 건네며 말했다. 한 실장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박정자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박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으며 김태우는 고개를 숙이고 패배한 투개 같았다. 이웃들이 모두 몰려들어 구경했고 어떤 사람은 박씨 집안을 향해 욕을 퍼부었다. 정말 욕심이 끝이 없네. 그러게 남의 돈까지 탐내고 집까지 탐내고
벌 안 받을 줄 알아? 이영숙 아주머니는 언제 왔는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수민아, 두려워하지 마. 아주머니가 있어. 경찰에 연행되는 박씨 집안 세 사람을 보며 내 마음에는 조금도 동요가 없었다. 그들은 나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에 패배한 것이었다. 고급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 이민준이 철제 상자를 내게 건넸다. 누나, 등기권리증이랑 사진 다 안에 있어요. 잘 보관하세요. 엄마가 누나에게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밥 먹으라고 하셨어요. 김치찌개 해주신다고요. 꼭 갈게요. 나는 이민준과 한 실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발코니에 앉아 호주 등기권리증을 보았다. 주소는 시드니의 오래된 거리였다. 햇살이 분명 따뜻할 것이다. 엄마, 이게 바로 엄마가 저에게 선택해주신 뒷길인가요?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강 변호사였다. 이수민 씨, 박 씨 집안이 구속되었습니다. 최소 6개월은 감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호주의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가 집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도와줄 겁니다. 고맙습니다. 강 변호사님. 나는 하늘의 달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다. 좋은 사람은 늘 좋은 복을 받는다. 전화를 끊고 나는 등기권리증을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120억 원이 든 은행 카드와 함께 두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돈과 집뿐만이 아니었다.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용기였다. 내일 바로 비자를 신청하고 모레 호주로 떠날 것이다. 그곳에는 자목련이 있고 최 교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나의 새로운 삶이 있다. 비자를 신청하는 날 새벽녘에 휴대전화 벨소리에 잠이 깼다. 강 변호사였다. 목소리에는 드물게 다급함이 묻어 있었다. 이수민 씨, 지금 어디입니까?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호주에서 오신 손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의 친구라고 하시는군요. 호주에서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설마 최 교수님일까? 택시를 타고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강 변호사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신사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회색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다. 매우 인자해 보였다. 이수민 씨, 이분은 최정우 교수님이십니다. 시드니 대학교에서 오셨습니다. 강 변호사가 우리를 소개했다. 최 교수님, 이분이 김미숙 여사님의 따님 이수민 씨입니다. 최 교수님이 일어나 내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따뜻하고 건조했다. 드디어 만났군요. 아이, 내 어머님은 늘 네가 젊은 시절에 자기와 닮았다고 하셨지. 눈빛이 별처럼 밝다고.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최 교수님, 엄마가 저에게 쪽지를 남겨주셨어요. 호주에 가서 교수님을 찾아뵈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더니 가죽 가방에서 자단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내 어머님께서 제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네가 호주로 갈 준비가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지. 나무 상자 위에는 덩굴 무늬가 새겨져 있었는데 어머니 작은 식당 계산대의 무늬와 똑같았다. 막 열려고 하는데 최 교수님이 내 손을 잡았다. 먼저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나와 내 어머님은 대학 동창입니다. 최 교수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아득했다. 50년 전 우리는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내 어머님은 늘 맨 앞줄에 앉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를 했지. 나중에 그 애는 아픈 어머님을 돌보기 위해 휴학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어. 나는 해외 유학을 떠났고 그렇게 헤어진 지 40년 만에 재회했지. 나는 멍해졌다. 어머니는 최 교수님과 동창이라는 말을 한 번도 나에게 해주신 적이 없었다. 10년 전 내가 한국에 강연하러 왔다가 내 어머님 작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지. 그가 웃었다. 그 애는 예전과 똑같았어.
늘 손님들에게 국물을 한 국자 더 떠주면서 밖에 나오면 고생이 많다고 그랬지. 그럼 교수님께서는 엄마가 주식 사고 호주 아파트 산 일도 아셨나요? 나는 급히 물었다. 알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주식은 내가 추천해 준 거야. 그 애가 너에게 돈을 남겨줘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남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그랬지. 호주 집은 내가 골라준 거야. 우리 집에서 멀지 않아. 마당에 자목련 한 그루가 있지. 내 어머님은 네가 어릴 때 보라색 꽃을 가장 좋아했다고 하셨어. 마당에 자목련이? 나는 어릴 때 늘 어머니를 졸라 동네 어귀에 자목련 꽃을 따서 꽃 목걸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다. 나중에 엄마가 마당 가득 보라색 꽃을 심어줄게. 이 상자 안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나무 상자의 무늬를 만져보았다.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내 어머님의 일기, 그리고 신탁 서류 한 부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이 열쇠를 내게 건네주었다. 그 애가 말했지. 여기에 미처 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있다고. 나는 열쇠를 꽂아 살짝 돌렸다. 상자가 딸깍하고 열렸다. 안에는 3권의 누런 일기장과 두툼한 서류 한 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가족 신탁 계약서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은 170억 원 규모의 신탁입니다. 최 교수님이 서류를 가리켰다. 내 어머님께서 모든 재산을 여기에 넣어두셨고 매년 너에게 3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남은 돈은 산골 교육 지원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애가 처음에 위장 기부하려던 금액과 같습니다. 위장 기부하려던 금액과 같다고? 나는 문득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다. 어머니는 박씨 집안이 이 돈을 탐낸다는 것을 아셨고 일부러 50억 원을 기부했다고 말한 것이었다.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려 했던 것이다. 네,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최 교수님이 첫 번째 일기장을 펼쳤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너를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해주지 못하고 늘 박씨 집안에게 괴롭힘당하게 한 것이라고. 그 애는 자신이 죽은 후에 내 손에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너를 노릴까봐 두려워서 돈을 신탁에 넣어두고 나와 강 변호사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네가 30살이 되면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나는 일기장 표지를 만져보았다. 어머니의 손자국이 깊고 얕게 찍혀 있었다. 마치 여러 번 쓰다듬은 것 같았다. 그 애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최 교수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만약 내가 호주에 가고 싶지 않다면 이 돈으로 작은 꽃집을 열어라. 입구에 자목련을 가득 심고 그 애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며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웃는지 볼 거라고.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어머니의 익숙한 필체였다. 수민이 3살. 오늘 엄마라고 말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그 애를 안고 3바퀴를 돌았더니 그 애는 작은 꾀꼬리처럼 웃었다. 뒤로 넘기니 모두 내 성장 기록이었다. 첫 걸음마, 첫 등교, 첫 상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수민이 27살. 박씨 집안이 또 돈을 요구했다. 내가 적금 통장을 재봉틀 안에 숨겼다. 내 수민이는 행복해야 해. 건강해야 해. 자목련처럼 뜨겁고 자유롭게 살아야 해. 라고 쓰여 있었다. 최 교수님, 엄마가 혹시 자신이 아플 것을 진작에 아셨던 건가요? 나는 흐느끼며 물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년에 호주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많아야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애는 네가 슬퍼할까봐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울보라서 자기가 고통받는 것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책상에 엎드려 온몸을 떨며 울었다. 엄마, 도대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신 거예요?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저의 미래를 걱정하셨다니. 저는 정말 불효녀예요. 아이, 울지 마십시오. 최 교수님이 휴지 한 장을 내밀었다. 내 어머님은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
너 같은 딸을 가진 것이라고 하셨어. 네가 착하고 강하며 자기처럼 한번 정한 일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했지. 강 변호사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다. 물 좀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어머님의 계획은 모두 이수민 씨를 위한 것입니다. 나는 눈물을 닦고 최 교수님을 보았다. 교수님, 이번에 오신 이유가 혹시 다른 것도 있으신가요? 네. 그가 가죽 가방에서 초대장 한 부를 꺼냈다. 시드니 대학교에 플로리스트리 디자인학과가 있는데 세계 3위권입니다. 제가 이수민 씨에게 장학금을 신청해뒀습니다. 다음 달에 개강합니다. 오고 싶으십니까? 플로리스트리 디자인이요? 나는 멍해졌다. 나는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다. 어머니는 늘 내가 재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나중에 바쁘지 않으면 함께 작은 꽃집을 열자고 하셨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초대장의 금색 글씨를 보며 설레면서도 불안했다. 왜 못하겠습니까? 최 교수님이 웃었다. 내 어머님께서 진작에 너를 위해 온라인 강의를 신청해 두셨습니다. 네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 공부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숙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베개 밑에 숨겨둔 플로리스트리 노트를 떠올렸다. 원래 어머니는 진작에 알고 계셨던 것이다. 어머니는 늘 그랬다. 내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한 모든 길을 깔아두셨다. 말하고 있는데 강 변호사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강 변호사님, 법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 씨 집안이 판결에 불복해 다시 항소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고 주장하며 그 120억 원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증거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이 무슨 증거를 가질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호 씨 회사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120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는데 날짜가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합니다. 비서가 서류를 건넸다. 최 교수님이 재무제표를 2번 훑어보더니 웃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필적은 모방한 것이고 직인도 위조된 것입니다. 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저는 병원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을 떠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김태호 씨에게 돈을 이체할 수 있었겠습니까? 증거가 있으신가요? 나는 급히 물었다. 물론 있습니다. 그가 휴대전화로 병원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그날의 CCTV 영상입니다. 저와 내 어머님은 계속 병실에 있었고 간호사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항소하라고 하세요. 판사님께 그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보여줄 기회니까요. 점심때 최 교수님이 우리에게 삼겹살을 사주셨다. 그분은 삼겹살을 굽는 솜씨가 매우 능숙했는데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했다. 내 어머님은 삼겹살을 구울 때 늘 파채를 많이 넣는 것을 좋아했어.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 애는 그래야 제맛이라고 했어. 삶도 마찬가지라고 쉬고 달고 쓰고 매운맛이 다 있어야 살아갈 맛이 난다고. 나는 어릴 때 어머니가 늘 삼겹살을 찢어 나에게 주시고 자신은 뼈를 뜯으시던 것이 떠올랐다. 나는 뼈 씹는 맛이 좋아 라고 말씀하셨다. 최 교수님, 엄마가 혹시 다른 이야기도 해주신 적 있으세요?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빠에 대해서요.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버지가 착하고 라디오를 고칠 줄 아는 분이라고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지. 최 교수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분은 무선 통신 엔지니어였어. 그분은 그 해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돌아가셨지. 내 어머님은 네가 슬퍼할까봐 그분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한 번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원래 아버지는 사람을 구하다가 희생되신 것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갑자기 햇살이 유난히 찬란하게 느껴졌다. 밥을 다 먹고 최 교수님은
호텔로 돌아가 자료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떠나기 전 그는 내 손을 잡았다. 아이, 호주로 가거라. 그곳에는 내 어머님께서 심어두신 자목련이 있고 그 애가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너의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문득 어머니의 일기 속에 있던 한 문장이 떠올랐다. 정우가 그랬어. 호주의 자목련은 보라색 구름처럼 피어난다고. 수민이가 크면 그 애를 데리고 가서 보여줄 거야. 원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진작에 계획해 두셨던 것이다. 숙소로 돌아와 나는 신탁 서류와 일기장을 금고에 넣었다. 그리고 120억 원이 든 은행 카드와 함께 두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은 차가운 재산뿐만이 아니었다. 평생의 사랑으로 엮은 그물망이었다. 나를 부드럽게 받쳐주어 시면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휴대전화가 울렸다. 김 할머니였다. 수미나 김치찌개 다 됐다. 시간 되면 좀 가져가. 호주에도 가져가서 거기 사람들도 내 솜씨 좀 맛보여줘. 고맙습니다, 김 할머니.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눈물은 떨어지고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목련 나무 아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두 분은 아이들처럼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수민아, 엄마는 떠났단다.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자목련 나무 아래에서 너를 기다릴게. 네가 엄마와 아빠를 찾으러 오면 우리 가족은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쓰여 있었다. 나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마치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엄마, 제가 갈게요. 엄마의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그 보라색 구름을 보러 갈게요. 내일 비자가 나올 것이다. 모레 나는 호주로 날아갈 것이다. 그곳에는 자목련이 있고 최 교수님이 계시고 어머니의 이루지 못한 꿈이 있고 그리고 나의 새로운 삶이 있다.